할아버지가 다른 개들 앞에서 당황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할멈과 늑다리 링거를 오두막집으로 몰아넣은 것은 한겨울의 늦은 오후였다.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려 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이미 알고 계신 듯 했다. 할머니의 검은 눈동자가 보석처럼 반짝거렸다. 할머니는 할아버지 것과 똑같은 사슴가죽 셔츠를 나에게 입혀주신 다음 한 손은 할아버지 어깨에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은 내 어깨에 올려놓으셨다. 왠지 어른이 다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한 번도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나는 계속 두 분 뒤를 따라다녔다. 할머니가 비스킷과 고기가 든 주머니를 건네주면서 말씀하셨다. 오늘 밤새도록 베란다에 앉아서 귀를 기울이고 있으마. 아마 네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게야. 밖으로 나가자 할아버지가 휘파람을 불어 개들을 불러 모았다. 드디어 집을 나선 우리는 개울을 따라 나 있는 계곡길을 걸어 올라갔다. 개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길을 재촉했다. 할아버지가 개를 기르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하나는 옥수수밭 때문이었다. 봄, 여름이 되면 할아버지는 모두와 링거에게 사슴이나 너구리, 산돼지, 까마귀 같은 짐승들이 옥수수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망보는 일을 맡겼다.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모두도 사람인 자신처럼 냄새를 전혀 맡지 못하기 때문에 여우사냥에는 아무 쓸모가 없지만 청력과 시력은 아주 날카로워서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그런 일을 맡기면 아주 자랑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개든 사람이든 간에 자기가 아무데도 쓸모없다고 느끼는 건 대단히 좋지 않다는 게 할아버지의 설명이셨다. 반면에 링거는 예전에는 뛰어난 사냥개였지만 지금은 너무 나이를 먹었다. 이제는 꼬리를 질질 끌고 다녀 볼꼴 사나운 데다 옛날만큼 잘 보거나 듣지도 못했다. 할아버지가 링거를 모두와 짝지어준 것은 링거가 모두를 도울 수 있게 하여 나이가 들어도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였다. 이 일은 링거에게 뿌듯한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었다. 그래서 옥수수 밭에서 일하는 계절이 되면 링거는 목을 한껏 치켜 세운 채 네 다리를 씩씩하게 내디디면서 주위를 돌아다니곤 했다. 옥수수가 자라는 계절이 되면 할아버지는 모두와 링거를 계곡에 있는 헛간에 데려다 놓았다. 헛간이 옥수수 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두 마리 개는 충성스럽도록 열심히 옥수수 밭을 지켰다. 모두가 링거의 눈과 귀가 되어주었다. 모두는 옥수수 밭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이면 밭임자는 자기라는 듯이 컹컹거리며 달려가 그놈들을 쫓아냈다. 그러면 링거도 모두를 똑같이 따라했다. 이렇게 옥수수밭 사이를 달려갈 때 냄새를 맡지 못하는 모두는 너구리 따위를 못 보고 지나치고 마는 일도 자주 있었다. 하지만 모두 뒤를 따라 달리는 링거는 그렇지 않았다. 눈과 귀가 좋지 않은 링거는 땅에다 코를 대고서 냄새를 맡아가면서 너구리를 밭에서 몰아냈다. 아니 거기서 그치지 않고 너구리가 저 멀리 숲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악착같이 따라가곤 했다. 그렇게 기운을 쓰고 난 링거는 완전히 지친 모습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링거와 모두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맡은 일을 충실히 해내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개를 기르는 또 다른 이유는 여우몰이를 하는 즐거움을 즐기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여우몰이는 보통 사냥과는 달랐다. 할아버지는 절대 개를 써서 짐승을 잡지 않으셨다.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할아버지는 짐승들이 어디서 먹이를 먹고 물을 마시는지, 습관은 어떻고 다니는 길은 어디인지, 심지어 사고방식과 성격은 어떤지까지도 알고 계셨다. 아무리 뛰어난 개라도 할아버지의 이런 지식들을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 이를테면 붉은 여우는 개한테 쫓길 때면 원을 그리며 달리는 습성이 있다. 가운데에 있는 자신의 굴을 중심으로 대략 지름 1.5km 정도, 아니 때로는 그보다 더 큰 원을 그리기도 한다.
이렇게 달아나면서도 여우는 계속 잔재주를 부린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도 하고 물을 건너거나 눈 속인 발자국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래도 그 원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다. 여우는 피곤해지기 시작하면 자기 굴로 모아질 때까지 원을 줄여간다. 결국에 가서 여우는 자기 굴에 몸을 숨기는데 산 사람들은 이걸 굴에 들었다고 한다. 달리면 달릴수록 붉은 여우의 몸은 더워졌다. 그럴 때면 개들이 자취를 쉽게 잡아낼 수 있을 만큼 강한 냄새가 나는 침이 입에서 뚝뚝 떨어지고 그럴수록 개들이 짖는 소리도 커져간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여우의 침을 뜨거운 자취라고 불렀다. 반면에 회색여우는 팔자 모양을 그리면서 달아난다. 팔자 가운데 선이 교차하는 바로 그곳에 회색여우의 굴이 있다. 할아버지는 너구리가 꾀를 내는 것도 읽을 수 있었다. 너구리가 잔꾀를 부리는 걸 보면 할아버지는 즐겁게 웃으셨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맹세하지만 너구리도 종종 자신을 즐겁게 해준다는 말을 하곤 하셨다. 할아버지는 야생 칠면조들이 다니는 길도 잘 알고 있었고 물가에서 벌집까지 날아가는 벌을 눈만으로 쫓아갈 수도 있었다. 또 사슴의 호기심 많은 성격을 이용해서 사람 가까이 오게 할 수도 있었으며 깃털 하나 건드리지 않고 메추라기 무리 속을 살금살금 걸어 다닐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필요한 만큼을 빼고는 절대로 동물들을 괴롭히지 않으셨다. 동물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듯 했다. 할아버지는 그런 놀이들을 즐기긴 했지만 매달리지는 않으셨다. 하지만 백인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할아버지만큼 참을성이 없었고 무모했다. 그 사람들이 개를 데리고 사냥감을 쫓으며 여기저기 쑤시고 다닐 때면 동물들은 모두 은신처로 숨어버렸다. 아마 그 사람들은 야생 칠면조 12마리를 보았을 때 왜 12마리 모두 죽이면 안 되는지 절대 그 이유를 모를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할아버지를 고참 산사람으로 존경했다. 이것은 사거리 가게에서 그들을 만났을 때 드러나는 눈의 표정이나 모자 끝에 손을 갖다 대는 걸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에 사냥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불평하면서도 할아버지가 사시는 계곡과 숲으로 총을 들고 들어오지는 않았다. 할아버지는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주 머리를 흔들곤 하셨지만 그렇다고 무슨 말을 하시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중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들은 체로키의 이치를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하셨다. 뒤에서 촐랑거리며 뛰어다니는 개들을 데리고 나는 할아버지 등 뒤에 바짝 붙어 걸음을 잽싸게 돌렸다. 신비스러울 만큼 흥분되는 시간이 계곡 속을 흐르고 있었다. 이제 날은 완전히 저물었다. 아직 살아있는 해가 서서히 죽어가기라도 하는 것처럼 하늘은 저녁 노을의 붉은색에서 피처럼 거무칙칙한 빛으로 변해가며 조금씩 조금씩 어두워져 갔다. 저녁 바람조차도 귓가에서 가만가만 살랑거렸다. 흡사 드러내놓고 떠들어대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갖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낮동물들은 보금자리를 찾아들고 대신 밤동물들이 먹이를 찾으러 나오는 시간이었다. 헛간이 있는 풀밭을 가로질러 가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는 바람에 나도 할아버지의 다리에 머리를 부딪히고 멈추어 섰다. 계곡 저 아래쪽에서 올빼미 한 마리가 우리 있는 곳으로 날아왔다. 기껏해야 할아버지 키높이 정도나 될까. 그 정도로 낮게 날아오던 올빼미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야말로 숨소리나 날개짓 소리 한번 내지 않고 곧바로 헛간 속으로 날아들어가 마치 유령처럼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다. 외양간 올빼미란다. 밤이 되면 여자가 신음하는 듯한 소리가 들릴 때가 자주 있지. 올빼미가 쥐 잡을 때 내는 소리란다. 나는 그 올빼미가 쥐 잡는 걸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정말이지 그러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헛간 쪽에 서시게 한 다음 가만가만 걸어서 하지만 잽싸게 서둘러 그곳을 벗어났다. 서서히 어둠이 우리를 덮쳐 눌렀다. 올라갈수록 양쪽 산이 좁혀져 왔다. 이윽고 길이 Y자 모양으로 갈라지는 곳에 이르렀다. 할아버지는 왼쪽 길을 택하셨다. 여기서부터는 개천 오른쪽으로 난 좁다란 둑길을 제외하고는 길이 없었다. 양쪽 팔을 벌리면 산이 만져주기라도 할 것처럼 좁은 길이어서 할아버지는 이 길을 칼길이라고 불렀다. 깎아지르듯이 뾰족하게 솟은 산은 위쪽으로 시커먼 나무 그림자들을 달고 있어서 마치 새의 깃털처럼 보였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 몇 개가 희미하게 반짝거리기 시작했다. 멀리서 산비둘기 우는 소리가 들렸다. 산은 목이 쉰 것처럼 컬컬하면서도 기다랗게 이어지는 그 울음소리를 재빨리 삼켰다가는 몇 번이고 도로 뱉어냈다. 그럴 때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다. 얼마나 많은 산과 계곡을 지나쳐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가 되자 그 소리는 소리라기보다는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그렇게 사그라져 갔다. 왠지 쓸쓸한 기분이 든 나는 종종 걸음을 치며 할아버지 발꿈치에 바짝 따라붙었다. 개들이라도 내 뒤에 있어주면 좋으련만 그놈들은 하나같이 할아버지 앞에서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 있었다. 어서 여우몰이에 보내달라는 듯이 코를 킁킁거리면서. 칼길은 꽤 가파른 오르막길이었다. 얼마 가지 않아 콸콸거리며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시냇물이 하늘협곡이라 불리는 곳을 가로지르면서 내는 소리였다. 그곳에서 우리는 둑길을 벗어나 위로 펼쳐진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제서야 할아버지는 개들을 풀어놓았다. 그냥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키면서 가라고 했을 뿐이지만 개들은 낮게 컹컹거리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산속으로 흩어졌다. 할아버지는 어린애들이 좋아라고 산딸기 따라가는 모습 같다고 하셨다. 우리는 시내 위쪽 소나무 숲 속에 앉았다. 그곳은 따뜻했다. 소나무 관목이 열을 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름이라면 졸참나무나 호두나무 그늘에 앉는 편이 나을 것이다. 소나무 밑에 앉으면 더 더울 테니 말이다. 시냇물에 비친 별들이 물결에 흔들리기도 하고 물살을 타고 부서지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이제 좀 있으면 개 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다. 붉은 여우 슬리크의 자취를 찾아냈을 때 개들이 보내는 신호였다. 슬리크는 할아버지가 그 여우에게 붙여준 이름이었다. 할아버지는 우리가 지금 슬리크의 영토 안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셨다. 할아버지가 슬리크를 알게 된 것은 대략 5년쯤 전이라고 하셨다. 사람들은 여우 사냥꾼이라면 누구나 여우를 죽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할아버지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여우를 죽인 적이 없었다. 여우몰이를 하는 이유는 개들 때문이었다. 할아버지는 개들이 쫓아다니는 소리를 듣기만 하시다가 여우가 굴로 들어갔다 싶으면 개들을 도로 다 불러들였다. 말하자면 여우몰이는 개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놀이였다. 슬리크는 단조로운 생활이 지겨워지면 자진해서 오두막집과 밭 언저리까지 내려와 어슬렁거리기도 했다. 할아버지와 개들더러 자기를 쫓아오라고 부추기는 셈이었다. 그러면 흥분한 개들은 할아버지가 채 말릴 새도 없이 컹컹거리고 짖어대면서 슬리크를 쫓아 계곡 위쪽으로 올라가곤 했다. 할아버지는 슬리크가 심술이 나고 쫓겨다니고 싶어 하지 않을 때 슬리크 앞에 나타나는 걸 즐기셨다. 그 여우는 굴 속에 들어가고 싶어지면 개들을 따돌리려고 온갖 속임수를 다 썼다. 반대로 쫓기는 게 재미있을 때는 계속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장난을 치곤 했다. 할아버지는 가장 좋은 건 오두막집 주위를 어슬렁거려
할아버지를 골치 아프게 만든 벌을 받는다는 걸 슬리크가 알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하셨다. 약간 이지러진 달이 산 위로 올라왔다. 달빛은 소나무 숲속을 지나면서 어른거리는 그림자들을 만들어내고 시냇물 위로 빛을 쏟아부어 칼길 위로 은빛 돛단배 모양의 안개가 천천히 올라가도록 만들었다. 할아버지는 소나무에 등을 기대고 두 다리를 뻗었다. 나도 똑같이 흉내내며 내 책임으로 맡겨진 음식 보따리를 내 옆으로 끌어당겨 놓았다.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서 길고 어딘지 텅 빈 것 같은 게으름 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가 낮은 소리로 웃으면서 말씀하셨다. 리피놈이군. 그런데 개자식 거짓말을 하고 있어. 뭘 찾아야 되는지 알고 있으면서. 그런데 참을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냥감 냄새를 발견하기라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어. 잘 들어봐. 짖는 소리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들리지. 리피 자신도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야. 정말 그랬다. 짖는 소리는 과연 그렇게 들렸다. 거짓말을 하다니 정말 개자식이에요. 내가 말했다. 나와 할아버지는 근처에 할머니가 계시지 않을 때는 멋대로 욕을 하곤 했다. 금방 다른 개들이 리핏을 둘러싸고 나무라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이럴 때는 개들이 컹컹거림에 짖지 않고 으르렁거렸다. 산에서는 이런 개를 허풍쟁이 개라고 불렀다. 다시 주인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얼마 안 있어 이번에는 굴다랗게 짖는 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길고도 멀리까지 가는 소리였다. 그 소리에는 흥분이 실려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라는 걸 금세 알 수 있었다. 다른 개들도 함께 짖어대기 시작했다. 블루보이구나. 산에 들어오면 저놈 코가 제일 예민해지지. 바로 이어서 짖는 건 리틀 레드고 저건 펠스구만. 미친 듯이 짖는 소리가 새로 끼어들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그리고 저건 늑다리 리핏이고 결국 다 끝나고 나서 끼어드는구만. 이제 개들은 합창이라도 하듯이 큰 소리로 짖어대면서 점점 멀어져 갔다. 개들의 합창이 앞뒤로 계속 메아리를 치는 바람에 우리 주인은 온통 개들 천지인 것처럼 느껴졌다. 소리는 한참 동안 그러고 나더니 사라져갔다. 클린치산 뒤편에 있나 보다. 귀를 쫑긋 세워보았지만 나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우리 뒤편 산 쪽에서 날아온 쏙독새의 울음소리가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처럼 하늘을 찢고 지나갔다. 쉬. 계곡 맞은편에 있던 부엉이가 그 소리에 대답했다. 할아버지가 낮은 소리로 웃으셨다. 부엉이는 계곡에 살고 쏙독새는 산등성이에 사는데 때때로 쏙독새는 물가로 내려와 사냥을 하는 게 더 쉽겠다고 생각하지. 부엉이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고. 시냇물에서 물고기 한 마리가 물방울을 튀기면서 펄쩍 뛰어올랐다. 걱정이 된 나는 작은 소리로 할아버지에게 속삭였다. 할아버지, 개들이 길을 잃은 건 아닐까요? 아니, 그렇지 않다. 좀 있으면 개 짖는 소리를 듣게 될 거야. 클린치산 저편으로 나와서 저기 산등성이를 돌아 우리 있는 곳으로 올 테니 걱정 말아라. 정말 할아버지 말씀대로였다. 처음에는 멀리서 어렴풋하게 들릴 듯 말 듯하던 개 짖는 소리가 조금씩 커져갔다. 멍멍거리고 컹컹거리는 그 소리들은 우리 앞에 산등성이를 따라 보이지 않는 선을 그리면서 꽤 오랫동안 들려왔다.
그러더니 저 아래쪽 어딘가에서 계곡을 건넜는지 짖는 소리는 다시 우리 뒤쪽의 산등성이를 돌아서 클린치 산 쪽에서 들려왔다. 이번에는 클린치 산 이쪽을 따라 돌고 있는지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렸다. 슬리 그놈이 원을 좁혀가나 보다. 이번에 시내를 건너고 나면 슬리 그놈이 개들을 끌고 우리 앞에 모습을 보일 게야. 할아버지 말이 맞았다. 개들이 시냇물 건너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이었다. 첨벙거리는 물소리와 짖는 소리를 들은 할아버지는 윗몸을 똑바로 일으켜 세우시더니 내 팔을 잡았다. 와, 저놈이야. 할아버지가 속삭였다. 시냇둑 위에 있는 버드나무 사이로 한 마리 여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슬리크였다. 여우는 혀를 축 늘어뜨리고 더부룩한 꼬리를 아무렇게나 늘어뜨린 채 종종 걸음을 치고 있었다. 그러더니 뾰족한 귀를 쫑긋 세운 채 마치 행진을 하는 것처럼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도 하고 덤불이 나타나면 빙 돌아서 가기도 했다. 또 걸음을 멈추고는 앞다리를 들어올려 날름날름 핥기도 했다. 그렇게 속임수를 쓰고 난 슬리크는 개 짖는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며 다시 종종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우리 발 아래쪽 시내에는 바위들이 물 위로 삐쭉삐쭉 솟아 있었다. 그중 대여섯 개는 징검다리를 이루며 시냇물 한가운데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 바위들 있는 곳에 왔을 때 슬리크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개들하고의 거리를 재는 모양이었다. 그러더니 우리에게 등을 보인 채 시냇물을 바라보는 자세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았다. 달빛을 받아 털빛이 붉게 반사되었다.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갑자기 할아버지가 내 팔을 꽉 붙들었다. 이제부터 잘 봐. 슬리크는 시냇가 둔덕에서 첫 번째 바위 위로 폴짝 뛰었다. 그곳에 잠깐 서 있는가 했더니 갑자기 살랑살랑 춤추는 듯한 몸짓을 했다. 두 번째 바위 위로 폴짝 건너간 여우는 다시 한번 춤을 추었고 그 다음 바위에서도 또 그 다음 바위에서도 결국 여우는 시냇물 한가운데에 있는 마지막 바위 위로 올라섰다. 여우는 다시 바위 하나하나씩을 되짚어 물가에서 가장 가까운 바위 위로 올라왔다. 그곳에 서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던 슬리크는 마침내 물속으로 발을 집어넣었다. 찰박거리며 헤엄치는 여우의 모습은 순식간에 상류 쪽으로 사라져버렸다. 최대한 치밀하게 시간을 잰 것이 틀림없었다. 그놈이 사라지자마자 곧바로 개들이 모습을 드러낸 것을 보더라도 말이다. 블루보이가 코를 땅바닥에 대고 제일 앞서 왔다. 리핏이 그와 한 덩어리를 이루면서 뒤를 따랐고 그 다음은 베스와 리틀레드가 또 다른 짝을 이루며 바싹 따라붙었다. 때때로 그중 한 놈이 코를 하늘로 치켜들고 오 하고 울어대는 소리를 들으면 누구라도 흥분해서 피가 끓어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마련이다. 개들이 징검다리 바위들 있는 곳까지 왔다. 블루보이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바위에서 바위로 건너뛰었다. 다른 개들도 모두 블루보이 뒤를 바싹 쫓았다. 시내 한가운데 있는 마지막 바위에 이르렀을 때 블루보이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하지만 리핏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리핏은 전혀 의심할 건더기가 없다는 듯이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더니 반대편 개울가로 헤엄쳐가기 시작했다. 베스도 리핏을 따라 물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치기 시작했다. 블루보이는 코를 치켜들고 공중에 대고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리틀레드도 블루보이와 함께 바위 위에 그대로 서 있었다. 이윽고 두 마리는 바위를 되짚어 우리가 있는 쪽 시냇가로 올라섰다. 이번에도 역시 블루보이가 앞장섰다. 드디어 슬리크의 자취를 찾아낸 블루보이가 길고 큰 소리로 짖었다. 리틀레드도 맞장구를 치듯이 함께 짖었다.
헤엄을 치던 베스도 몸을 돌려 다시 이쪽으로 되돌아왔다. 리핏만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시냇가 저쪽에서 아래 위로 뛰어다니고 있었다. 리핏은 짖기도 하고 끙끙거리기도 하다가 땅에 코를 대고 왔다 갔다 뛰어다니기도 했다. 리핏은 블루보이가 짖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다이빙이라도 하듯이 물속에 첨벙 뛰어들어 헤엄을 쳤다. 어찌나 텀벙거리면서 헤엄을 치는지 머리 꼭대기까지 물보라가 일었다. 개울가로 올라선 리핏은 그제서야 간신히 여우의 자취를 찾아내 다른 개들을 쫓아갔다. 할아버지와 나는 그야말로 배꼽을 잡고 웃었다. 너무 많이 웃다가 언덕에서 굴러 떨어질 뻔했을 정도였다. 나는 소나무 줄기에다 발을 버티고 앉아 있었는데 웃느라고 발에 힘이 풀리는 바람에 그만 독고마리 덤불 속에 처박히고 말았던 것이다. 할아버지가 나를 일으켜 세우고 머리에 붙은 가시열매들을 떼주었지만 그 사이에도 우리는 웃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슬리크가 그런 속임수를 쓸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셨다고 한다. 그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슬리크도 근처 어딘가에 앉아서 개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 게 틀림없다고 하셨다. 슬리크가 개들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은 자기 냄새를 뚜렷하게 남기기 위해서였다. 슬리크는 개들이 흥분하면 감각보다 감정이 앞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리핏과 베스의 경우에는 그 예측이 맞아떨어졌다. 하지만 블루보이와 리틀레드는 그렇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예전에도 이런 일을 많이 봤다고 하셨다. 사람들 중에도 감정이 앞서는 바람에 리핏처럼 호되게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면서 내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았다. 벌써 날이 밝았는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시냇가로 내려와 자리를 잡은 우리는 건빵과 고기를 먹었다. 개들은 우리 뒤쪽에서 한 바퀴 빙 돌아가며 지저대더니 이제는 우리 앞에 보이는 능선으로 와 있었다. 산꼭대기 위에 올라선 아침 햇살에 계곡을 가로질러 서 있던 나뭇잎들이 반짝이고 굴뚝새와 홍관조가 깨어 일어났다. 할아버지는 칼로 베어난 산나무 껍질의 한쪽 끝을 비틀어 국자 모양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그걸로 차고 맑은 계곡물을 떠마셨다. 물이 어찌나 맑은지 개울바닥에 자갈 하나하나가 또렷이 보였다. 산맛이 나는 그 물을 마시니 배가 더 고픈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건빵은 남아있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슬리크 놈을 다시 한번 보게 될 텐데 이번에는 맞은편 개울가에서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하지만 절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한다고 주의를 기울였다. 개미가 내 발 위로 기어올랐지만 나는 꾹 참고 가만히 있었다.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셨다. 할아버지는 개미를 털어내는 건 괜찮다. 그 정도는 슬리크도 못 볼 거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개미를 발에서 털어낼 수 있었다. 잠시 뒤 개들이 다시 시내 아래쪽에서 나타났다. 그때 우리 눈에 슬리크의 모습이 들어왔다. 여우는 혀를 길게 빼문 채 맞은편 시냇가를 느릿느릿 올라오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낮게 휘파람을 불자 슬리크는 걸음을 멈추고 시내 너머에 있는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눈을 가늘게 뜨고 1분 정도 그 자리에 서 있던 여우는 우리를 비웃듯이 코를 킁킁거리며 총총걸음으로 사라져버렸다. 슬리크가 코를 킁킁거린 건 이런 번잡한 일을 만들어낸 자기 자신한테 진절머리가 났기 때문이라는 게 할아버지의 설명이었다. 나는 슬리크가 당연히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는 거란 생각이 들었다. 할아버지는 여우가 둔갑술을 부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할아버지는 실제로 그걸 본 적이 있다고 하셨다. 몇 년 전 여우몰이를 나갔다가 풀밭 위쪽에 있는 언덕에 앉아있을 때였다고 한다. 얼마 안 있어 붉은 여우가 개들한테 쫓겨서 달려오더니 속이 빈 나무 앞에서 멈추었다. 그놈이 나무 앞에서 두세 번 짖자 그 빈 나무 속에서 다른 여우 한 마리가 나왔다. 그러자 첫 번째 놈은 나무 속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 놈이 쫓아오는 개들을 끌고서 총총걸음으로 달아났다. 할아버지가 나무 곁으로 가보니 그 속에서 여우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더란다. 개들이 바로 코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말이다. 자신의 잔재주에 얼마나 자신이 있었던지 개들이 그렇게 가까이 지나가도 여우는 쥐뿔도 신경을 안 쓰더라는 것이다. 시내 뚝 위로 블루보이와 다른 개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개들은 한두 걸음마다 계속 지저댔다. 그만큼 여우의 채취가 강했던 것이다. 개들이 다시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무리에서 떨어졌는지 한 마리만 심하게 지저대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욕설을 퍼부었다. 개자식 리핀놈, 잘난 척 덤벙거리더니 또 슬릭한테 속았구나. 앞장서 가다가 길을 잃다니. 산에서는 이런 개들을 사기꾼이라 부른다. 리핏이 우리 있는 쪽으로 찾아오도록 하려면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 신호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다른 개들도 그 소리를 듣고 우리한테로 올 것이다. 결국 이쯤에서 우리는 여우몰이를 포기해야 했다. 나는 도저히 할아버지처럼 길게 소리를 지를 수 없었다. 그 소리는 요들송하고 비슷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나도 숨을 꽤 잘 참는 편이라고 칭찬해 주셨다. 얼마 후에 개들이 우리 있는 곳으로 왔다. 리핏은 자기 행동이 부끄러웠는지 슬금슬금 다른 개들 꽁무니에 가 숨었다. 아마 그러면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이번 일이 리핏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셨다. 이번 일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다른 사람을 속이려 하면 도리어 자기 자신이 곤란에 빠지게 된다는 걸 깨달았을 거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하늘협곡을 떠난 것은 오후가 되고 나서였다. 우리는 칼길을 따라 집으로 걸어 내려갔다. 개들은 다리를 질질 끌면서 천천히 걸었다. 지쳐서 그랬을 것이다. 나도 피곤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어슬렁거리면서 천천히 걷지 않으셨더라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을 것이다. 오두막집의 빈터와 할머니가 우리 눈에 들어온 것은 저녁 땅거미가 깔릴 무렵이었다. 할머니는 우리를 마중하려고 길까지 나와 계셨다. 아직 걸을 힘이 남아 있었는데도 할머니는 나를 안아주셨다. 나머지 한쪽 팔은 할아버지의 허리에 두르신 채. 피곤하긴 무척 피곤했었나 보다. 어느새 할머니 어깨에 기대어 골아떨어진 나는 언제 오두막집에 도착했는지도 몰랐다.